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이 넘은 주부입니다. 제게 작년 한 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어요. 아마 제 42년 인생을 통틀어 가장 힘겨운 날을 뽑으라고 하면 작년의 그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름 아닌 제 시누이 때문이었어요. 시누이는 늦둥이로 태어나서 남편과는 나이차가 좀 있습니다. 12살이나 차이가 나죠. 시누이는 좀 철이 없는 여자였어요. 언제나 시부모님께서는 시누이 걱정을 하며 살았다고 남편이 말하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자상하고 생활력 강한 시매부를 만나서 잘 살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 줄 알았다고 해야겠네요. 그런 시누이 때문에 시댁이 박살날 뻔한 엄청난 사건이 생길 줄을 누가 알았겠나요? 2024년 어느 봄날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문제집을 만드는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며 그만두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렇잖아요. 어디 외벌이로 살기 쉽나요? 그래서 남편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시작한 일이었어요. 저는 전날 새벽까지 마감에 치여 일하다가 아마 새벽 6시쯤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당시 중학교에 가 놀러간 딸은 아침에 알아서 준비하고 회사와 학교에 갔고 저는 잠에 빠져 있었죠. 아침 10시에 맞춰두었던 잠영종 시계 소리에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그렇듯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열어보았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게 와 있더라고요. 내역들을 보니 시어머니 전화와 남편 전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크게 생긴 듯하여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넌 그렇게 전화를 안 받을 거면 대체 핸드폰을 왜 가지고 있는 거니? 내가 아침부터 얼마나 전화를 했는지 알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둬서 전화가 온지 몰랐어요. 됐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얘, 이거를 어쩌니? 큰일 났어, 큰일이. 아이고.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심호흡 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신데요? 그게 미선이가, 아이고, 우리 미선이가. 아가씨가요? 미선이가 사라졌다고. 오늘 아침에 박서방이, 아이고, 사라지다뇨? 어머님, 그게 대체 무슨... 저 진정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넌 젊은 것이 귓구멍이 막혔니? 사라졌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하니? 아니 글쎄, 미선이가 3일 전부터 갑자기 사라졌다고 박서방이 그러는데 아이고, 미연아 이를 어쩌니? 네? 3일 전부터요? 아니 아가씨는 대체 어디를... 그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잠시만요. 누가 집에 와서요. 여보, 당신이야? 현석이 왔니? 내가 급하게 현석이한테도 아침에 연락했었다. 니들이 좀 미선이 좀 찾아봐라. 전화기를 들고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땀에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마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받은 남편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으로 온 모양이었죠. 당신 일어났어? 전화를 못 받길래 급히 왔는데 일어났네. 엄마랑 통화해봤어? 지금 하고 있었어. 어머님, 지금 서아빠 왔어요. 자세한 건 서아빠한테 이야기 들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아범하고 얘기하고 미선이 좀 찾아다오. 난 네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마.
아니, 이 인간은 아침에 산책 간다면서 왜 핸드폰은 집에 두고 간 거야? 아이고, 이런 아무 쓸모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네네, 일단 서아 아빠하고 얘기해 볼게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가씨 별일 없을 거예요. 네네, 들어가세요, 어머님. 저는 정신없이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끝내고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4시간도 못 자고 일어나 갑자기 생긴 급박한 상황에 정신이 어질어질 없었죠. 머리도 지끈 아파왔고요. 대체 무슨 일이야? 아가씨가 사라지다니. 엄마가 오늘 아침에 매제하고 통화를 했대. 엄마가 하도 횡설수설을 해서 내가 오는 길에 매제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해봤는데 뭘 하셔? 3일 전부터 미선이가 집에 안 들어왔대. 그래서 매제 혼자 미선이 찾다가 이거 일이 심각한 것 같아서 우리한테 연락한 것 같더라고. 매부랑 신우이랑 혹시 부부싸움한 거 아니야? 매제 말로는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데 모르겠어. 일단 매제가 미선이 친구들이랑 갈 만한 곳은 이미 다 찾아봤나 봐. 그런데 아무도 미선이 어디 갔는지를 모른대. 그리고 핸드폰도 꺼져 있고.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엔 아직은 안 그래도 될 것 같아. 걔 예전에도 핸드폰 꺼두고 잠수하듯 가출한 적 몇 번 있어. 그때도 엄마가 놀라서 뒤집어졌거든. 아마 이전처럼 이번에도 그런 걸 수 있어. 일단 매제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어서 옷 갈아입어. 응, 알았어. 어쩜 좋아. 아가씨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저는 급하게 외출복으로 갈아입으며 핸드폰을 다시 열었어요. 딸 서아에게 오늘 제가 집에 없으니 알아서 밥 챙겨 먹고 집에 있으라고 카톡을 남기려고요. 그런데 제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자도 몇 통 있더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열어보고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여보. 어? 왜? 아빠네서 매제랑 다 같이 만나기로 했어. 어서 옷 갈아. 여보. 어?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왜? 이거 봐. 이거 아가씨한테 온 문자 같은데. 남편은 놀라서 달려와 제 핸드폰을 보았어요. 제 핸드폰에는 아가씨에게서 온 문자가 2개가 있었습니다. 살려줘. 나 감금. 오타가 가득한 짧은 문자였어요. 하지만 분명 그 문자는 살려줘, 나 감금이라고 적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마지막 문자 감금이라는 단어에 제 심장과 손이 떨려왔죠. 확실했어요. 신우이에게 큰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범죄에 연관된 것이요. 이게 뭐야? 여보, 이거 언제 받은 문자야? 모르겠어. 어제 잠들기 전까진 분명 없었는데 시간을 보니까 아침에 온 것 같은데? 남편은 급하게 신우이에게 전화를 다시 해보았지만 전화기는 다시 꺼져 있었어요. 안 되겠다. 경찰서로 먼저 가자. 내가 엄마 아빠랑 매제한테 연락해서 경찰서에서 보자고 할게. 저는 남편과 급하게 집 근처 경찰서로 향했어요. 남편의 연락을 받은 시부모님과 시매부도 경찰서로 오셨죠. 저희는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납치가 의심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고요. 경찰 양반, 빨리 경찰들 모두 출동시켜서 내 딸 좀 찾아줘요. 나 걔 없으면 못 산다오. 내일이라도 꽉 혀깨 물고 죽어버릴라니까. 호들갑 좀 그만 떨어. 왜 이렇게 입방종이야? 경찰 양반, 이것 좀 봐요. 예세아가 그 문자 보여드려라. 네, 아버님. 이거 보세요. 이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온 문자인데요. 아가씨가 보낸 문자예요. 여기에 분명 살려달라, 감금되었다, 이렇게 문자 왔어요. 네, 제가 볼게요. 이게 살려달라는 문자라고요? 아이 참, 잘 보시라니까요.
오타가 있어서 그렇지. 분명 살려달라. 나 감금되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가요? 야, 강순경, 이것 좀 봐봐. 아이, 자세히 좀 보세요. 이렇게 오타가 심하다는 건 그만큼 급박한 상황에서 급히 보내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제 말이요. 일단 그럼 실종 신고를 먼저 해야 하니까 여기 양식대로 작성을. 아이고, 실종이 아니라 납치라고요. 네, 어머님. 저희도 따님 핸드폰 마지막 접속 지역을 확인하려면 저희가 순서가 있으니. 이 사람이? 야, 네 딸이어도 순서 타령하고 있을 거야? 내 딸은 지금 어디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애gat하게 도와달라는데 민중의 지팡이라는 것이 어디? 야, 너 이름이 뭐야? 그만하래도 나도 충분히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그 문자가 꼭 살려달라고 보내려다가 잘못 보낸 게 아닐 수도 있고. 아침 못 먹어서 머리가 헷가닥했수? 그럼 미선이가 뭐 한다고 새애기한테 이딴 문자를 보내요? 전화도 안 받고. 엄마 일단 진정해요. 이분도 일 처리하고 보고하는데 순서가 있어서 그런 거야. 경찰 양반 미안해요. 일단 실종 신고 먼저 하고 이 위치 추적인지 뭔지 빨리 좀 합시다. 그리고 나서 납치를 염두에서 수사를 하든가 합시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실종 신고를 먼저 해주셔야 위치 추적 등이 가능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뭐라도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 테니 일단은 자택에서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좀 처리하셔서 빨리 연락 주세요. 저희가 애 같아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저희는 신고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갔죠. 그래서 일단은 시댁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를 하기로 했어요. 한마디로 시댁을 베이스 캠프 삼아 그곳에서 대책 회의를 하기로 한 거죠. 자네, 우리 미선이한테 이상한 점 그동안 없었나? 뭐 아니면 의심 가는 사람이라도. 그래, 우리보다야 삶아떼고 살았던 자네가 잘 알지 않겠나? 뭐 없었나? 혹시 정말 둘이 싸운 거 아니야? 엄마는 왜 자꾸 그래? 매제가 아니라고 하잖아. 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3일 전에 제가 일 끝나고 집에 와보니 미선이가 없었어요. 그날 동네 친구 만나러 갔나 싶었는데 그날 귀가를 안 했고요. 아니, 자네는 대체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우리한테 연락을 했었어야지. 왜 그걸 지금까지 숨겨왔어? 죄송합니다. 사실 미선이가 이전에도 말없이 외박을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줄 알고. 미선이가 외박을 해요? 왜요? 사실 그 일로 몇 번 싸운 적이 있기는 해요. 저는 잠은 꼭 집에서 자라고 했는데 미선이가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가끔 한 번씩 인사불성이 되어서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오더라고요. 참나, 결혼한 것이 어처구니가 없네. 매제, 그럼 그 미선이 친구한테는 연락해 봤어요? 당연히 제일 먼저 연락해 봤죠. 물어보니 뭐라든. 둘이서 싸워서 의절했다고. 최근에 본 적 없다고. 둘이 싸워? 그럼 걔부터 의심하고 족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좀 가만히 좀 있어. 친구끼리 싸웠다고 뭐 잡아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뭐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거야, 원? 혹시 모르잖아요.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천하태평이요? 어? 나만 걱정되는 거예요? 솔직히 걔가 이렇게 핸드폰 꺼두고 잠수 탄 게 뭐 하루 이틀이야? 3년 전에도. 그때였어요. 심해부 핸드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죠. 저희 모두는 당연히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줄 알았어요. 여보세요? 네. 네? 왜 그래, 박서방? 우리 미선이 찾았대? 시모의 말에 심해부는 급하게 시모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 네? 1억이요? 아이, 갑자기 그 큰 돈을. 네, 아이, 그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저기요, 저 미선이 목소리라도 들려주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상대방이 아무 말이 없자 심해부는 연신 전화기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전화 상대의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심해부의 말을 들어보니 분명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입을 열었어요. 누구예요? 설마. 무슨 소리야, 매제. 1억은 또 뭐고? 아이고 답답한 사람아. 입을 좀 열어. 나 폭장 터져 죽겠네. 그게 장모님, 이 사람이 미선이를 데리고 있다는데. 누가? 우리 미선이 잘 있다는가? 대체 누가 전화를 한 건데?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어떡해요? 아,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다니. 이 사람이 미선이 데리고 있다고. 미선이 살리고 싶으면 당장 1억을 마련하라고. 다시 전화 준다고. 네? 살리고 싶으면 1억을 마련하라고요? 뭐? 아, 1억? 아이, 그럼 우리 미선이가 진짜 납치라도 당했다는 거냐?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당신,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납치가 분명하다고.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으니 이제 우리 미선이 어쩔 거예요? 어쩔 거냐고요? 심해부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납치범의 전화였어요. 신우를 살리고 싶다면 무려 1억의 현금을 마련하라는 전화였죠. 전화를 끊은 심해부는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황망한 듯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소리를 지르시다가 정신을 놓으셨죠.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급하게 찬물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드리자 어머님께선 그제야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무 말씀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죠. 다른 가족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했어요. 안 되겠어. 지금 당장 경찰에 연락해서 납치범에게 연락이 왔다고 알려야겠어. 여보, 아까 그 경찰에게 받은 명함 가지고 있지? 이리 줘. 여기 있어. 그때였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시어머니께서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경찰에 연락하면 안 된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경찰에 연락하면 우리 미선이 죽는다, 죽어. 어머님, 하지만 경찰들은 절대 우리 미선이 안 살려준다. 그 사람들은 온통 범인 잡는 데만 혈안이 돼서 미선이가 죽든 살든 신경 안 쓸 거야. 현석이 너는 어려서 기억 안 나겠지만 아주 옛날에 우리 옆집 만석이네 엄마가 그래서 아들 잃고 아무튼 안 된다. 그냥 그 돈 줘버리고 미선이 살려오자. 제발 그러자. 시어머니의 말씀은 이랬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납치범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납치범들은 돈을 포기하고 아가씨를 해친 다음 잠수를 탈 거라는 말이었죠. 무엇보다 시부모님께서는 아주 오래전 이웃을 통해 이런 일을 경험해 보았다고 했었습니다. 맞다. 그런 일이 있었지. 네 엄마 말이 맞아. 경찰은 절대 안 된다. 시부모님의 경험을 통한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납치범들과 무턱대고 협상을 하는 것도 위험해 보이는 건 마찬가지였죠. 돈을 받았다고 아가씨를 무사히 보내준다는 보장이 어딨나요? 이리저리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그때 심해부가 시어머니 말을 거들었죠. 저도 장모님 생각과 같아요.
아까 납치범들이 전화했을 때 그런 말도 했어요. 조금이라도 경찰에 알리는 기미가 보이면 미선이를 다시는 못 볼 거라고. 당연히 그 새끼들은 그렇게 말하겠지. 미선이 납치했으니 당신들은 경찰들한테 어서 신고하고 난리치쇼. 그러다가 우리한테 1억 주쇼. 뭐 이렇게 말하겠어? 엄마 마음도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돈을 준다면 그 새끼들이 목적을 달성하면 미선이를 순순히 보내주겠어? 나는 경찰에 조용히 신고해서 전문가들 도움을 받는 게 더 안전하다고 봐. 저도 서아빠 의견과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어서 경찰에. 안 된다고 하지 않니? 그놈들이 원하는 건 돈이야, 돈. 돈만 잘 받으면 그놈들이 뭐하러 내 딸을 해야겠어? 제발 엄마 말대로 하자, 현서가, 응?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 엄마가 직접 두 눈으로 봤었다고. 엄마. 다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의견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판단이 서지 않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맞고 그렇게 하면 또 아가씨가 위험할 것도 같았습니다. 판단이 너무 힘드니 입술은 말라가고 머리는 가스를 마신 것처럼 어지러웠어요. 그때 조용히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어요.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자. 내가 1억 마련하봐. 그놈한테 전화 다시 오면 1억 받을 장소와 시간 약속 잡아라. 아빠, 진짜 그거 어리석은 행동이라니까요. 그만 말하자. 네 동생이기 이전에 내 딸이야. 그놈한테 원하는 거 주고 우리도 원하는 미선이 무사히 데리고 오자. 아버지. 시부모님들 의지가 강했기에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단순한 오해였다고 경찰에 설명을 했죠. 그리고는 납치범에게 다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만 하루가 지났을 때 납치범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심해부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대신 가족을 대표해 남편이 납치범과 대화를 하고 저희는 듣기만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1억을 마련했습니까? 네, 1억 현금으로 준비했습니다. 납치범의 목소리는 컴퓨터로 변조를 한 것인지 기계음으로 들렸죠.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두근두근 떨리었지만 남편은 침착하게 잘 대응하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1억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그 전에 미선이가 무사한지 증거를 보여줘요. 목소리라도 들어야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상대방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떨리고 어지러우신지 제 손을 잡았죠.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권미선 씨는 무사합니다. 당장의 안전은 보장드리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을 현금으로 준비한 후 가방에 담아 제가 지정한 장소에 그 돈을 놓고 가십시오. 아니, 미선이 목소리 듣기 전에는 저희는 한 푼도 못 줍니다. 무사한지 정말 안전한지 증거를 달라고요. 남편이 강하게 나오자 시어머니가 불안하셨는지 남편을 강하게 제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팔을 잡으며 고개를 가로저으셨죠. 자신의 아들을 믿어보자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납치범은 다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더군요. 시간은 흘러가고 초조한 남편이 다시 수화기 너머의 납치범에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말을 해요, 말을. 미선이가 무사한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 말을 그대로 믿습니까? 미선이 바꿔봐요. 그전에는 당신 말 믿을 수 없으니까. 그때였어요. 오빠야? 오빠, 나 무서워. 오빠, 나 좀 제발 꺼내줘. 오빠. 미선이니? 야, 미선아. 야, 너 괜찮아? 안 다쳤어? 아이고,
미선아! 미선아! 목소리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제가 말할 때 절대 제 말을 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1억을 가지고 내일 정오 땡땡 공원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빨간 띠가 둘러져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옆 쓰레기통에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넣어두십시오. 가방은 꼭 권미선 씨의 어머니 혼자 가지고 오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시간이 늦거나 해당 장소에 여러 명이 나타나면 권미선 씨의 안전은 더 이상 보장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만에 하나 경찰에 알리면 권미선 씨는 여러분들께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납치범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오열을 하셨어요. 조용히 통화를 듣고 있던 심해부 역시 쓰러지듯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파묻고 울먹였고요. 저 역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한편으로 신우의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남편은 지나치게 긴장했는지 눈에 띄일 정도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신, 내일 혼자 갈 수 있겠어? 못 갈 건 또 뭐요? 나 미선이만 살릴 수 있다면 지옥에도 다녀올 수 있어요. 걱정 마요. 그런데 돈을 주면 미선이는 대체 언제 돌려보낸다는 거죠? 돈이랑 미선이를 맞바꾸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 새끼들 믿을 수가 없어. 엄마, 아버지, 지금이라도 경찰에 알려야 하지 않겠어? 제 생각도 같아요, 아버님. 돈만 가지고 도망가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게 없어요. 그놈 잡기라도 하면 아가씨가 어디 있는지 족쳐서 물어볼 수라도 있죠. 그만해라. 이 계획이라는 게 말이지.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될 때도 생각해야 하는 거야. 경찰에 알렸다가 만약에, 정말 만약에 경찰이 그놈을 못 잡으면, 응? 그땐 어쩔 거야. 그땐 그놈이 진짜로 쥐 성질의 미선이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니? 너희들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경찰이 저놈을 분명 잡는다는 보장이 있어? 이제 논쟁은 그만하자. 돈 주기로 한 거, 끝까지 주고 미선이만 무사히 돌아오게 하자. 제발, 그렇게 하자꾸나. 이로써 저희 가족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가씨와 돈을 바꾸기로 한 이상 차질이 안 생기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금과 시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예금, 그리고 심해부가 준비한 현금까지 모아서 현금 1억을 마련했어요. 그 돈을 남편 가방에 넣고는 시어머니께서 혼자 납치범이 이야기한 장소로 가기로 했죠. 그리고 달리기가 느린 저는 납치범이 말한 공원에서 한 블럭 정도 떨어져 있는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시어머니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건물 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기로 했고요. 만약 납치범이 돈만 가지고 도망을 간다면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간다고 했어요.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 제가 말렸지만 남편의 생각은 확고했죠. 그리고 시아버지와 심해부도 근처에서 대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납치범이 말한 다음 날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현금 1억이 든 가방을 들고 공원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건물 옥상에서 그 장면을 보며 실시간으로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지금 어머님 보이셔. 그놈이 말한 나무 찾으신 것 같고, 방금 쓰레기통에 돈 든 가방 놓으셨어. 그래, 알았어. 그놈 나타나서 돈가방 가져가면 나한테 말해줘. 그렇게 시어머니는 납치범이 말한 장소에 돈가방을 놓고 오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납치범은 움직이지 않았죠. 돈가방도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초조했어요. 1분이 1시간 같았죠. 그리고 1시간 뒤 납치범에게 전화가 왔어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제가 안내드린 장소로 돈가방을 옮기세요. 네? 이봐요. 우리는 약속 지켰잖아요.
돈 가져가시고 미선이 보내라고요. 새로운 장소로 돈가방 옮기세요. 그러면 권미선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납치범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 쓰레기통에서 돈가방을 다시 찾은 뒤 새로운 장소로 돈가방을 가져다 놓았죠.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희는 서울 지역 총 4군데를 돌며 돈가방을 넣어두고 다시 찾고 또 넣어두고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납치범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 다들 아주 잘했습니다. 2일 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새로운 장소 알려드리죠. 이 아니, 야, 이봐요. 지금 장난해요? 이봐요! 우리는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봐요! 이봐! 뭐야, 전화 끊었는데? 정말 조심성이 많은 납치범이었습니다. 아마도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행동하는 게 정말 전문가 같았어요. 납치 전문가라.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납치범에게 다시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납치범에게 걸려온 번호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공중전화였거든요. 그 번호 역시도 계속 바뀌었고요. 서울 지역 공중전화를 돌아가며 저희에게 전화하는 거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또 2일간 잠 한숨 못 자고 대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신경을 쓰고 힘이 드셨는지 심하게 독감을 앓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정확히 2일 뒤 납치범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새로운 장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주의사항은 다 아실 거라 생각되며 그럼 움직이십시오. 다들 지친 모습으로 약속 장소로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죠.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밖에 폭우도 내리는데. 난 괜찮다. 우비나 준비해다오. 엄마, 열이 39도가 넘어. 이러다 엄마가 먼저 큰일 나겠어. 아, 괜찮다니까. 이깟 열이 뭐라고, 응? 지금 미선이는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 밥은 먹는지, 그놈들이 해코지는 안 했는지, 아휴, 나 괜찮으니까 어서 돈가방 이리 다오. 결국 시어머니는 열이 40도에 육박하는 몸을 이끌고 납치범들이 말하는 장소로 나갔습니다. 제가 해열제 등을 챙겨드렸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죠. 그날은 비가 쏟아지듯 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역시 약속 장소 근처 건물에서 지켜보려 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시야가 좋지 못했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머님이 잘 안 보여. 어쩌지? 내가 좀 가까이 가서 지켜볼게. 당신도 자리를 이동해서 잘 보이는 곳으로 가봐. 알았어. 당신도 조심해. 그렇게 좀 더 가까운 건물을 찾아갔지만 대부분 건물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입구를 잠가두어서 옥상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헐레벌떡 뛰어다니며 그나마 시어머니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을 찾았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약속된 장소에 돈가방을 놓아두고 오셨어요. 저는 망원경으로 그 돈가방이 있는 곳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떤 검은 판초 우의를 입은 남자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돈가방 근처로 오는 게 보였습니다. 한눈에 그 남자가 납치범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여보, 지금 그놈 나타난 것 같아. 나도 보여. 일단 가방을 가져가는지 계속 지켜봐. 남자는 익숙하게 쓰레기통에서 돈가방을 꺼내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갔어! 그놈이야!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떤 남자가 납치범에게 달려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납치범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죠. 여보! 누가 끼어들어서 그놈이랑 싸운다! 나 지금 가방 있는 대로 갈게! 여보! 남편에게 대답이 없어 전화기를 보니 남편과의 전화는 통화가 종료되어 있었어요. 저는 일단 급하게 돈가방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은 온통 흙탕물 천지였어요. 저는 연신 길에서 미끄러져 무릎이 다 까졌죠. 제대로 뛰기도 어려웠어요. 간신히 제가 돈가방이 있는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흙탕물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매부? 아주머님, 매부가 왜 여기에? 그때 남편이 멀리서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당신 괜찮아? 매제!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납치범이 가지고 가려고 했던 돈가방이 땅에 떨어져 있었죠. 그게 죄송해요. 제가 다 망친 것 같아요. 어떡해요? 어떻게 우리 미선이... 한참이 지나서 시아버지도 이곳으로 오셨어요. 저희는 무슨 상황인지 심해부에게 물어보았죠. 심해부가 워낙 펑펑 울어 무슨 상황인지 아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심해부가 납치범을 잡기 위해 대기를 하다가 납치범을 덮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제가 본 납치범과 몸싸움을 벌인 남자가 심해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놈을 그대로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돈 가지고 그대로 가버리면 미선이를 영영 못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놈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럴 생각이었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갑자기 자네 혼자 달려나가면 어떡해? 미안해요, 형님. 갑자기 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어쩌죠? 그 새끼가 이대로 도망을 갔으니 미선이는 자네가 다 망칠 줄 알았네. 그럴 줄 알았어. 자네, 미선이가 살아 돌아오는 게 싫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자네, 그놈이랑 한패 아니야? 장모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만해. 설마 박서방이 일부러 그랬겠어? 나도 그놈 잡고 싶어서 달려오던 잠이었어. 이미 도망간 걸 어쩌겠나. 일단 그놈들한테 다시 연락이 오길 기다리자고. 이렇게 아사리판을 만들었는데 그놈이 찰도 다시 연락하겠소다. 진정해, 엄마. 다시 연락 올 거야. 그놈도 그 돈이 필요해서 이 지랄을 한 거니까. 이놈아, 그놈이 찰도 또 연락을 하겠다. 이제 어쩔 거야, 네 동생.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시어머니를 들쳐업고 차로 옮겨 근처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시어머니 체온이 41도를 넘고 있더군요. 급하게 해열제를 수액으로 맞고 나서야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핏기 없는 하얀 모습으로 서 있던 시아버지마저 풀썩 쓰러지셨거든요. 초봄이었지만 겨울처럼 추운 날이었어요. 비도 왔고요. 아버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고령의 나이에 그 추운 날씨에 폭우를 맞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니셨으니 몸이 버티지 못하셨던 겁니다. 결국 시아버지께서도 입원을 하시고 마셨어요. 심해부는 이 모든 일을 자신이 망쳤다며 자책을 하며 울고 있었고요. 저와 남편은 심해부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깊은 밤 고요했죠. 당신은 괜찮은 거야?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긴. 무릎이 다 까져서 바지로 피가 새어나오잖아. 괜찮아. 이까진 무릎.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서는 제 체온을 재주고는 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체온이 39도가 넘더군요. 보호자분께서도 해열제 맞고 좀 쉬셔야겠어요. 그래, 당신도 잠깐 누워서 눈 좀 붙여. 간호사님, 다리 상처도 치료 부탁드려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편하게 누워있어. 여보, 어떡하지 아가씨? 당신 말대로 경찰에 그냥 알렸어야. 그때였습니다.
요란하게 심해부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놈이었어요. 신우이를 납치한 납치범이요. 남편이 심해부 핸드폰을 받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놀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건 저희가 의도한 게, 당신들은 권미선 씨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은가 보군요. 이봐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다시 만납시다. 이번에는 나 혼자 가겠습니다. 돈 틀림없이 전달드리고 다시는 허튼 짓 안 합니다. 늦었습니다. 이봐요. 제발. 당신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제발 이러지 맙시다. 네?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제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남편이 전화기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납치범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드리지요. 하지만 벌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돈 액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억이 아니라 4억입니다. 만남의 시간은 내일 새벽입니다.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봐요. 지금 갑자기 4억을 단 몇 시간 만에 현금으로 어떻게 구합니까? 동생을 사랑한다면서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노력을 보이십시오. 뚜뚜뚜. 그 말과 함께 납치범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욕짓거리를 하며 전화를 집어 던지려다가 꾹 참았죠. 납치범의 전화를 다시 받아야 했으니까요. 이 미친놈, 미친 새끼. 이 밤중에 몇 시간 만에 현금 3억을 추가로 어떻게 마련해? 여보, 진정해. 일단 노력을 해보자. 내가 엄마한테 연락해서 돈 좀 구해볼게. 고마워. 미안해, 여보. 아가씨도 내 가족이야. 고마울 것도 없고 미안할 것도 없어. 그래도 감사해요. 아주버님, 저 때문에. 자네도 그만해. 자책은 미선이 찾고 나서 해. 지금은 울지도 마. 네, 형님. 그런데 여보, 나 솔직히 말할게. 지금이라도 경찰에 알리는 게 좋겠어. 이제 납치범이 4억을 준비하라는 시간이 이제 겨우 3시간 남았어. 3시간. 3시간 동안 3억을 현금으로 모으는 거 불가능해. 안 그래? 그런데 시간 안에 돈 마련 못하면 납치범은 또 그걸로 꼬투리 잡을 거야. 안 그래? 그럴 거라면 차라리 경찰에 알리자. 맞아. 내 생각도 그래. 엄마 아빠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이제 결정할 사람은 우리야. 매제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 놈 잡으려고 했던 것도 그 새끼가 돈 준다고 순순히 미선이 놓아주겠어요? 그 생각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 경찰에 알려서 그 놈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답 나왔네. 신고하자. 그렇게 저희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저희는 강력계 형사님에게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실종 신고하셨다가 취소하신 내역이 있으시네요. 진작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뭐 아버님, 어머님 심정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분 세대 때는 아동 납치가 많았는데 사실 그 끝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때는 CCTV도 지금처럼 많이 없었고 추적 장비도 지금보다 말도 못하게 떨어져서 경찰들도 한계가 있었고요. 아마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경찰들을 믿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가요? 보면 길가에 CCTV도 많잖아요. 그럼요. 요즘은 그때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납치 사건도 많이 줄었고 검거율도 높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잠시 뒤까지 4억을 현금으로 마련하라고 했어요. 이제 겨우 2시간도 안 남았고요. 곧 전화가 와서 약속 장소를 알려줄 텐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돈은 최대한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하루 정도 시간을 더 달라고 해보세요. 저희도 바로 팀을 꾸려서 준비할게요. 강 형사, 이분들 모셔서 준비 좀 시켜드려.
그렇게 저희는 따로 준비된 방음방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곳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각종 장비들이 질비해 있었죠. 전화가 오면 최대한 차분하게 받으시고 시간을 끌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놈이 핸드폰을 사용하면 어떤 기지국을 통해 전화를 하는지, 핸드폰이 아닌 공중전화를 사용하면 어떤 장소에 있는 공중전화를 사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동안 공중전화로 전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 저희한테 연락 온 번호들인데 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검색해보니 모두 서울 시내 공중전화 번호들이었어요. 근데 추적을 피하려고 서울 전역을 돌면서 각기 다른 장소에 있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네요. 이번에 또 공중전화로 전화가 오면 해당 공중전화가 위치한 지역 바로 알아내서 실시간으로 인근 CCTV 확인해 범인을 특정해 볼게요. 절대 자극하지 마시고요. 화나신다고 욕은 금물이고요. 네,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납치범에게 전화가 올 기미가 안 보였고 저희는 모두 초조해했죠. 그러는 동안에도 저희가 있는 방에는 몇 분의 형사분들이 오고 가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쯤 병원에 있는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깨어나시고 저희가 자리에 없자 바로 전화를 주신 거였어요. 남편은 시아버지 전화를 받고는 신우이의 납치에 대한 것을 경찰에 알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시고 병원에 계세요. 여기 형사님들께서 하루 안에 잡을 수 있다고 하세요. 아, 그렇게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경찰에 알린 거냐? 그러다가 네 동생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경찰분들 충분히 능력 있어요. 아버지 제발요. 난 경찰들 못 믿는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미진이 꼭 구해올게요. 아, 그놈들을 내가 어떻게 믿냐? 그저 월급이나 받으며 시간이나 축내는 아버지, 경찰 말고요. 저를 믿어달라고요. 너 정말 할 수 있겠냐? 네, 머리털 하나 안 다치게 해서 제가 데려올게요.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내 말씀하셨죠. 그래, 알겠다. 네 엄마는 내가 잘 설득하마. 네, 아버지. 현서가 네, 꼭 미선이 데리고 와라. 네, 아버지. 그렇게 시아버지를 설득한 남편과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납치범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신이 없는지 손을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아가씨 꼭 돌아올 거야. 그래, 그래야지. 고마워. 그리고 긴 시간 이후 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납치범이었어요. 돈은 당연히 마련했겠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새벽에 어떻게 현금을 3억을 더 마련합니까? 하루만 딱 하루만 시간을 더 주세요. 실망입니다. 권현석 씨, 동생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가 보군요. 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죠? 난 이름을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정도 기본 정보도 없을 것 같나요? 불쾌하군요. 그때 강 형사님께서 손짓을 해주셨어요. 납치범 자극을 하지 말고 천천히 대화를 유도하라는 뜻이었어요. 남편도 그 손짓을 보고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여간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하루만 더 주면 분명하게 4억 마련합니다. 그 말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다들 돈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구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전화드리죠. 잠깐만요. 미선이 목소리 들려주세요. 저번에 들려드렸습니다. 아직 무사한지 저도 알아야겠습니다. 4억이잖아요.
금액을 그렇게 올렸으면 목소리 한번 들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들려주십시오. 아니면 저도 돈 못 줍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그렇게 강 형사님이 자극하지 말라고 했는데 돈을 못 준다는 말을 하다뇨. 형사님도 다급하게 손을 휘저으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여동생을 다시 못 볼 곳으로 보내고 싶은가요? 보고 싶어!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너도 돈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이러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목소리 들려달라고! 내가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거야? 들려줘! 그래야만 네가 원하는 돈 줄 수 있다고!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형사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계속해서 진정하라는 사인을 남편에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오빠! 오빠!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이 사람이! 4억입니다. 4억 준비하십시오. 만약 준비하지 못하면 당신 여동생은 나와 평생 함께합니다. 당신 여동생 피부도 야들한 게 며칠 함께 있으니 그냥 보내주기 너무 아깝네요. 4억 준비 못하면 당신 여동생은 내 아이를 낳고 나와 평생 함께합니다. 미친 새끼가! 너 내 동생 건드리면 돈이고 뭐고 내가 너 꼭 찾아낼 거야. 그리고 곱게 안 죽여. 평생 이 순간을 후회하게 만들어준다고. 이 순간을 과연 누가 후회할까요? 4억 준비하십시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뚜뚜뚜. 다시 전화가 끊어졌어요. 남편은 씩씩거리며 거칠게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심해부는 원망스럽다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형사님은 달랐어요. 찾았어요. 땡땡구 쪽 공중전화예요. 이전에 전화한 공중전화와 동일 장소예요. 여기서 가깝습니다. 바로 출동 준비해 박 형사는 땡땡구 쪽 CCTV 관제소에 협조 요청해서 바로 용의자 동선 확인하고. 찾았다는 말에 저와 남편 그리고 심해부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안 된다는 말에도 저희는 출동 장소에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특히 남편이 고집을 부렸죠. 그 납치범 면상을 꼭 직접 보고 수갑 채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신우이가 무사한지 확인을 하여 시부모님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저희는 함께 출동할 수 있었죠. 승합차의 형사님들과 함께 저희도 탔습니다. 경찰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있는 장소와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어요. 이렇게나 가까이에 그 범인과 신우이가 있었다니 놀라울 뿐이었죠. 가는 동안 다른 형사분께서 재빠르게 땡땡구의 협조를 구해 방범 CCTV 영상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그 CCTV를 통해 공중전화로 저희에게 전화를 건 납치범을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CCTV로 동선을 파악해 용의자가 전화를 끊고 들어간 은신처를 확인했죠. 형사님들이 도착한 곳은 주택가였어요. 방범 CCTV로 범인이 들어간 주택은 확인했지만 층까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동한 많은 형사님들이 3층, 2층, 1층 그리고 지하층을 동시에 진입해 확인하기로 했죠. 다른 경찰분들은 건물을 삥 둘러 건물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의 신원을 확인했고요. 3층에 사는 건물 주인 세대와 2층 세입자 그리고 1층 상가분들은 협조를 잘해주어 금방 수색이 끝났습니다. 문제는 지하층이었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 없는 건지 문을 열지 않았죠. 저는 이곳에 범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CCTV에 범인이 이 건물로 들어간 장면은 있었지만 나오는 장면은 없었거든요. 경찰은 결국 3층 주인분의 협조를 얻어 비상 열쇠로 지하층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놀라고 말았죠. 안에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집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 조용히 있었던 겁니다. 이 남자가 범인이구나, 이놈이구나, 드디어 잡았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형사님들이 집으로 진입하자 아무런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이더군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구나를 느끼며 체념한 듯 보였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제 상상 속 납치범은 우락부락한 얼굴에 문신을 가득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평생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한 것 같은 하얀 얼굴에 가녀린 몸, 심지어 나이도 어려 보였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이요. 남자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사님들께서는 미란다 원칙을 읊고는 그 남자 손에 수갑을 채웠고요. 남편은 남자가 수갑을 차자마자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당연했어요. 신우이를 찾은 것이었죠. 미선아! 권미선! 저와 심해부도 이어서 남편 뒤를 따랐고요. 그런데 저는 방한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고 말았어요. 방안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제가 상상한 그 어떤 모습보다 참혹했어요. 신우이가 조용히 방 안에 앉아 놀란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극히 멀쩡한 모습으로요. 손발이 묶여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입을 테이프 이런 것으로 막고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평상시 모습 그대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유튜브를 보며 놀란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방 안에 있는 테이블에는 방금 전 시킨 것으로 보이는 치킨과 맥주도 있었어요. 2개의 잔에 맥주가 가득 차 있었고요. 한마디로 신우이와 납치범이 사이좋게 치킨을 나눠 먹으며 맥주를 나눠 마시고 있었던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순간 제 머리로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요. 너 왜 이러고 있어? 오빠? 오빠가 어떻게... 여보, 권미선 씨? 권미선 씨 맞으세요? 납치되신 거 아니었습니까? 당황한 건 형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들 허탈해하며 어이없어 하고 있었어요.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리고 이 남자는 누구야, 어? 그게... 오빠, 여기는 대체 어떻게 온 거야? 이 새끼가 지금 그게 중요해? 제대로 말 못해? 신우이가 말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자 남편이 제대로 폭발했어요. 신우이에게 달려들었고 저와 심해부가 남편을 간신히 말렸습니다. 밖은 무슨 일이냐고 구경 온 사람들과 형사들이 뒤엉켜 난장판이었고요. 일단 다들 서로 가서 무슨 상황인지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로 다시 온 형사님들은 신우이와 그 남자에 대해 조사를 했어요. 물론 저와 남편 그리고 심해부도 함께요. 장난이셨다고요? 네, 정말요. 사는 게 무료해서. 그럼 이 남자분은 누구신데요? 네? 그게... 똑바로 대답하세요. 저희 권미선 씨 오빠분이 녹음해둔 핸드폰 통화 내역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통화 내역들 보면 이거 장난 아닙니다. 장난이었다고 몇 마디 하신다고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라고요. 이분한테 납치되신 거 아니에요? 저 처벌받아요? 감옥 가요? 전 정말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이 남자가 시킨 거라. 뭐? 너 미쳤냐? 내가 시키긴 뭘 시켜. 네가 이렇게 하자며. 다 네 생각이었잖아. 형사님, 저야말로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 여자가 시킨 대로 말한 죄밖에 없어요. 저 여자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라고 대본까지 만들어줬다니까요. 뭐? 대본을 만들어? 야, 권미선, 너 제대로 미쳤구나.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엄마 아빠 다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 이 미친 거사. 엄마는 돌아가실 뻔했다고. 몰라. 난 정말 아무 잘못 없어. 그래, 사실은 납치된 거 맞아.
경찰 선생님, 저 새끼가 저 납치했어요. 맞아요. 저 새끼 감옥에 쳐넣으세요. 뭐라는 거야, 이 미친년이! 경찰서에 와서도 신우이와 납치범이라 생각했던 그 남자는 싸우기 시작했죠. 이 엄청난 일을 서로가 서로에게 시켰다고 변명을 하면서요. 그때 심해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닥쳐! 닥치라고! 똑바로 말 못해? 너 뭐야? 납치된 거라며. 그리고 이 남자는 대체 누군데? 누군데 이 남자랑 그렇게 둘이 있는 건데? 넌 납치범이랑 치킨 뜯고 맥주 마시냐? 어? 씨발 무슨 스톡홀름 증후군이야? 네 개소리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믿어. 제대로 말 못해? 너 바람났냐? 여보, 그게 아니라... 경찰 조사 결과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참 어이도 없고 허탈한 사건이었어요. 신우이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납치범인 척하며 저희에게 돈을 요구했던 그 남자는 신우이와 내연관계의 남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둘이 돈을 펑펑 쓰며 내연관계를 즐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카드값도 감당이 안 되었겠죠. 대출을 받고 놀고 놀다가 또 대출받고 그러다가 사채까지 쓰며 놀다 보니 빚을 감당 못했고 그 결과 이런 만행을 신우이와 신우이의 상간남이 자작극으로 꾸민 것이었습니다. 드러난 진실에 당연히 심해부와 남편은 분노했어요. 저는 어땠냐고요? 저도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 왜 때려! 그 자리에서 열받아 신우뺨을 후려 쳐버렸어요. 돌았니? 미쳤어? 너 때문에 어머님 돌아가실 뻔했어. 알아? 아프다고요, 언니. 아파? 겨우 이게 아파? 더 맞아봐.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더 아파. 그분들이 이 사실 알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이 철없는 거사. 그러면서 신우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경찰이 급하게 저를 뜯어 말렸죠. 그걸 보고 신우이 상간남은 낄낄거리며 웃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분이 조서를 쓰시고 있던 키보드를 들어 그 새끼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웃어? 어디 더 웃어봐. 조만간 눈물 콧물 다 흘리게 해줄 테니까. 아이고, 진정하세요. 저 남편분, 좀 말려주세요. 그토록 모두가 걱정하며 목숨 걸고 사투를 벌였는데 자작극이라뇨. 정말 이것들이 사람이 맞나 생각됐어요. 언니 미쳤어요? 경찰서에서 폭행을 해요? 저 이거 그냥 안 넘어가요. 고소할 거라고요. 고소? 고소할 테면 해. 넌 더 쳐맞아야 돼. 왜 다 나한테만 지랄들이야. 경찰 아저씨, 저 나가도 되죠? 저 여기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요. 조사 안 끝났어요. 뭘 조사해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납치된 것도 아니니까 잡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장난해?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되지? 없긴 왜 없어? 넌 그냥 감옥에 가서 썩어야 정신 차리지. 이 정신 나간 거사. 그만 좀 해. 피해본 사람도 없는데 내가 감옥을 왜 가? 이게 뚫린 입이라고. 야, 너 이리 와봐. 아이, 가족분들 진정하시라고요. 그리고 나가시긴 어딜 나가세요.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137조고요. 사기죄 형법 347조, 공갈죄 형법 350조, 범죄단체 조직죄 형법 114조 등으로 처벌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뭘 잘했다고 아까부터 큰소리세요? 지금 여기가 아가씨 놀이터 되는 줄 아세요? 오빠분하고 새언니분에게 못 들으셨어요? 부모님이 권미선 씨 찾겠다고 다니시다가 쓰러지셨다는 소리. 네? 제가 무슨 사기를 쳐요? 그리고 공갈이라뇨. 공갈은 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했죠. 뭐? 난 네가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어. 경찰 선생님, 전 나가도 되죠? 앉으라고요. 당신도 공범이니까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실제로 돈을 요구했고 경찰 수사까지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게 장난으로 보이십니까, 당신들은?
경찰의 말에 신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결국 경찰서에서 소리를 지르던 신우이와 신우이의 상간남은 기소되어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허위 납치 신고 및 금전갈취 목적의 거짓 행위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신우이와 신우이 상간남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어요. 무엇보다 조사 중 이것들이 불법 도박을 한 것까지 드러났죠. 결국 신우와 신우 상간남은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신우이는 가벼운 장난이었다고 법정에서 울면서 호소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죠. 심해부는 바로 신우이와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법정 구속되자마자 바로 이혼을 신청했어요. 법원에서는 신우이의 만행이 받아들여져 심해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문제는 시부모님이었어요. 신우이를 찾았다는 소식에 병원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좋아하시던 시부모님께서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후 바로 구치소에 있는 신우이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 딸 아니라고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내 딸이 저런 짓을 했다면 저는 과연 마음이 어땠을지 저는 그 마음이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그렇게 신우이는 감옥을 갔어요. 저와 남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저희 가족 중 그 누구도 신우이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들 합의한 것처럼 우리 가족 중 그 누구도 신우이에 대해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려고요. 아마 감옥에서 나와도 그 누구도 반겨주지 않겠죠. 시부모님들께서도요. 너무 힘겨웠던 작년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좀 행복한 일이 있으면 좋겠네요.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